말을 하지 않는 게 좋다 이런 내용이 왔는데 사회에 나와보니까 뭐 다 말하고 다니더라고요. 내가 다닌 학교를 그림을 그려보라고 해요. 이미 나랑 같은 학교를 다닌 사람이 탈북민들 중에 몇십 명이 되잖아요. 그 사람들하고 일치하는가 보는 거예요. 좁은 방인데 양쪽에 벽에 막 기계들이 번쩍번쩍 하고 있는데 거짓말 탐지기라고 그러시더라고요. 그 다음에 한국 사회에 나와서 어느 날에 이만갑을 주로 보는데 거기 탈북민들이 나와서 자기가 거짓말 그거 검사 받았다고 막 얘기하는 거예요. 말해도 되나? 사회에 나가서 정착이 되면 사회를 위해서 좋은 일을 많이 했으면 좋겠다. 그 국정원 선생님의 말이 지금도 머리에 있어요. 그분을 한번 만나고 싶어요. 내가 선생님이 얘기하신 대로 산다고. 탈북 후 국정원에서 받은 조사 내용은 평생 비밀을 유지해야 하는 건가요? 말할 수 있는 내용과 없는 내용은 무슨 차이인가요? 그렇죠. 국정원에서 조사를 한 줄 정도 받아요. 개별적으로. 집단 조사가 아니라 개별적으로 혼자가 그냥 독방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혼자 있는 방인데 되게 좋아요. 저는 혼자 있는 게 그렇게 막 외롭지가 않는 거예요. 막 이렇게 여러 명이 같이 있다가 이제 조사받을 때는 한 명씩 각각 한 방을 줘서 한 줄 정도 받아요. 근데 그게 이제 토일을 빼면 5일 정도를 받는데 그때는 비밀 걸 하죠. 사회에 나와서 더 말을 하지 않는 게 좋다 이런 내용이 왔는데 사회에 나와보니까 뭐 다 말하고 다니더라고요. 그게 막 국정원에서 고문하고 이게 맞지 않냐 이게 따지는 게 아니라 우리가 어떤 환경에 살았고 어디서 살고 어느 학교에서 살고 이런 것들을 일단은 쓰게 해요. 글로. 그러면 이제 쓴 그 조사 용지에 기초해서 조사원 선생님이 임의의 질문을 해요. 그러면 내가 사실을 말하면 갑자기 이런 거예요. 조사 흐름이 이렇게 차례대로 가요. 그러다 갑자기 순서를 딱 바꿔요. 10번으로 갔다가 갑자기 3번으로 와요. 질문을. 거기에 질문이 있을 거잖아요. 그것대로 우리는 글을 다 쓴단 말이에요. 다 자필로. 어디서 태어났냐? 이거 뭐 비밀이 아니죠. 이게 남한 사람들의 안보를 위해서 우리는 우리의 정체를 밝혀야 돼서. 그래서 질문을 기억은 안 나는데 한 3, 40가지가 된 것 같아요. 그러면 그걸 주면 우리는 거기에 언제 어디서 태어났고 아버지는 뭘 했고 유치원은 어디를 다녔고 이걸 써요. 그냥 내가 살아왔던 얘기를. 그러면 이제 선생님이 그걸 보고 11번째 질문을 들으시다가 갑자기 3번 질문으로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거짓말을 하면 그게 생각이 안 나는 거죠. 번복을 하는 거죠. 근데 내가 사실을 말하면 갑자기 이제 결혼 생활을 얘기하다가 인민학교 어디 나왔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나는 뭐 해산인민학교 나왔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좀 이제 그리고 지도를 갖다 놓고 어디고 그리고 내가 다닌 학교를 그림을 그려보라고 해요. 그러면 이제 뭐 둔덕이 있고 이게 그림을 그려요. 그러면 이미 나랑 같은 학교를 다닌 사람이 탈북민들 중에 몇십 명이 되잖아요. 그 사람들하고 일치하는가 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 학교의 특징, 변소는 어디에 위치해 있고 학교는 몇 층이고 연구실은 몇 층인가 이런 것들을 그림을 그려서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이 제가 정말 그 학교를 나왔는지를 알아보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조사를 하다 보니까 이제 오전 오후 하니까 되게 오래 걸리는데 조사를 거의 끝내기 전에 닷새째가 되는데 한 번은 저를 어디로 데리고 가시는 거예요. 건물 이제 복도를 막 지나가지고 데리고 가시는데 되게 좁은 방인데 무슨 양쪽에 벽에 막 기계들이 번쩍번쩍 하고 있는데 이게 거짓말 탐지기라고 그러시더라고요. 거짓말 탐지기라는 게 그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조금 여러 가지 있는 것 같아요. 북한에서 일정한 직업이 있었거나 그리고 조금 북한에 대해서 뭐 하는 걸 알고 있거나 그러니까 평범하지는 않았거나 그런 사람들 부류를 이제 하나를 찍고 하나는 거짓말이 조금 심하게 느껴진다 하는 사람들을 데려가고 하여튼 그거는 판단은 그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갔는데 이렇게 처음 이제 의자에 갔는데 TV에서 나오는 대로 똑같은 거예요. 이렇게 팔에다가 이렇게 하고 앞에 막 이렇게 나오는데 이게 거짓말 탐지기는 나쁜 건 아니다. 이제 일단은 국경에서 살고 아버지가 군 장성이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북한에서는 약간 핵심 계급층에서 왔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좀 더 심도 있게 하려고 그래서 그런지 이거 나쁜 건 아니니까 그냥 편한 마음으로 물어보는 말만 대답을 해라. 그리고 사회에 나가서도 이런 얘기는 절대로 하지 말아라. 그래, 네, 알겠습니다 했어요. 그래가지고 저는 사실 이렇게 앉아있는데 좀 두려웠어요. 그러니까 이제 일단 그 기구들이 그리고 거기가 박지를 않아요. 어두워요. 그래서 이제는 12년 전 일이어서 정확히는 기억이 안 나는데 이제 팔 여기다가도 뭘 붙이고 질문을 하고 맥박이 앞에 이렇게 TV 같은 데로 막 하고 그래서 저는 얼마 안 했어요. 다른 얘기가 없었어요. 그래서 저는 국정원에서 그렇게 하고 사회에 나왔어요. 그래서 그 같은 호실에 10명이 있었는데 너는 뭐 다른 거 없어서 난 그냥 조사하고 나왔어. 딱 절대 비밀 지켰거든요. 그 다음에 한국 사회에 나와서 어느 날에 이만갑을 주로 보는데 거기 탈북민들이 나와서
자기가 거짓말 그거 자기 검사 받았다고 막 얘기하는 거예요. 말해도 되나? 비밀이 아닌 거죠, 더 이상은. 근데 그렇다 해서 막 강박적인 거나 그런 건 없었어요. 근데 그냥 아버님이 군인 출신이어가지고 좀 더 그러니까 탈북 동기가 석연치가 않은 거죠. 왜냐면 북한에서 정말 살기 힘들어서 오거나 노동자 자녀가 돼서 어떻게 보면 그쪽에선 제일 낮은 신분이어서 막 이렇게 먹을 것을 위해서 배고파서 온 케이스가 아니어서 조금 해봤던 것 같아요. 탈북 이유가 석연치가 않으니까. 국정원에 있을 때는 어떤 생활을 하셨나요? 국정원에 있을 때 저는 사실은 좋았어요. 그 좋았던 이유가 일단은 밥이 너무 맛있고 그리고 너무 깨끗하고 그리고 선생님들이 아프면 그 인근 병원에까지도 데리고 나가고 약을 다 줘요. 그리고 교육 시간이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하나오는 교육 시간이 많아요. 맨날 침실에서 빈둥빈둥 놀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저희는 이제 오면서 몸이 많이 지쳐 있으니까 그 쉬는 게 되게 좋더라고요. 국정원에서 그렇게 막 힘들었다는 거는 없고 국정원에 그냥 감사한 거죠. 저를 서울대병원에도 데려가 주셔가지고 수술도 하게 해주시고 한국 분들이 서울대병원에서 MRI 찍으려면 몇 달 기다려야 된대요. 근데 저는 그때 MRI 찍는 거 가자마자 찍었어요. 그러니까 조금 이렇게 특별하게 해줘가지고 그래서 그때 국정원 선생님이 저한테 그랬어요. 우리도 여기서 MRI 찍으려면 몇백만 원을 내야 되고 몇 달을 줄을 서야 되는데 박주희 씨는 탈북민이란 이유로 이렇게 특혜를 받으니까 사회 나가서 정착이 되면 사회를 위해서 좋은 일을 많이 했으면 좋겠다. 근데 저는 그 국정원 선생님의 말이 지금도 머리에 있어요. 우리는 그 연락처를 받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분을 한번 만나고 싶어요. 내가 선생님이 얘기하신 대로 산다고. 그분이 되게 국정원 담화는 되게 막 사람들이 조사할 때는 딱딱하게 할 것 같잖아요. 그렇지도 않아요. 정말 너무 편하게 하고 마지막에는 그런 말도 해줬어요. 나가서 남자를 잘 만나고 그리고 성형수술 이런 것도 잘 고민해서 하고 나가면 유혹이 많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잘 지키고 성실한 사람을 만나라. 그러니까 이런 그런 아버지처럼 조언을 많이 해주셔서 저는 지금도 그 국정원 선생님이 얼굴은 잘 기억이 안 나요. 근데 만나서 제가 소고기 한 끼 싸고 싶어요. 그때 너무 그분이 했던 말 사회에 나와서 보답하며 살아라. 그 말이 제가 지금 선생님 말대로 산다는 걸 선생님한테 얘기해주고 싶어요. 전 국정원에서는 좀 그런 추억이 있어요. 국정원 조사 중 가장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는 무엇인가요? 그리고 국정원 조사 때 저희를 인솔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그분이 정말 삭삭했어요. 안경을 끼셨는데 근데 그때 제가 국정원에 있을 때 많이 아팠어요. 그러니까 이제 약을 이제 저희를 주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너무 많이 아프니까 나한테 그런 거예요. 주희 씨, 국정원에 있을 때는 아프면 저희가 돌봐주고 이렇게 약도 주는데 사회 나와서 아프면 어떡하냐. 건강해야지. 근데 너무 저를 이제 걱정해 주시니까 제 착각을 한 거죠. 그분은 자기 할 일을 했는데 그래가지고 그 선생님하고 복도에서 어긋나면 괜히 심장이 떨리고 그러니까 그게 처음 느낀 거예요. 그 선생님이 그냥 주희 씨 어제 저녁엔 괜찮았어요? 아프지 않았어요? 이렇게 얘기하고 그리고 이제 너무 배려를 해주시고 그 병원에도 나갈 때도 막 소개해주시고 하니까 이 사람이 나를 좋아하나? 진짜 그런 착각을 했어요. 왜냐면 이 많은 사람 중에서도 왜 나한테 이렇게 특별할까?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제가 특별하게 아파서 그랬어요. 그런 착각을 하고 그때 국정원 선생님들이 참 잘생기셨어요. 근데 저는 그때 제가 30대였거든요. 30대니까 한참 설렐 나이잖아요. 그래서 그 국정원 선생님이 저희 저녁에 이제 호실이랑 와서 이제 점검 같은 거 해요. 그러면 괜히 얼굴이 빨개지고 얼굴도 쳐다도 못 보고 그랬던 기억이 나요. 지금 생각하면 후에 알고 보니까 결혼해서 애가 둘이 있다더라. 그래서 후에 탈북 후배들하고 물어보니까 그 후배들 중에 어떤 분들도 저랑 똑같은 착각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진짜 저 사람은 바람둥이 이러면서 지금 생각해보면 참 자기 업무에 충실했던 사람이고 참 좋은 사람이었는데 좀 그런 착각을 했었어요. 하나원에도 있었어요. 그 부산 말투를 쓰는 국어 선생님이 있었는데 그 선생님이 자꾸 이제 수업 시간에 제가 좋으니까 주희 씨 하나원 퇴소하면 저랑 데이트합시다 이렇게 됐어요. 제발 정신 차리라고. 난 또 데이트가 뭔지 몰라요. 그래서 주변 애들하고 물어봤어요. 야 데이트가 뭐야? 연애하죠. 그땐 또 얼마나 착하겠냐. 야 저거 봐라 내가 곱게 생겼으니까 저 선생님이 나한테 다 히야카시를 거는 거예요. 북한에서는 남자가 대시하는 걸 히야카시 건다 해요. 그러니까 일본어로 하거든요. 근데 이 선생님이 원래 그렇게 유머러스 하세요. 저 이래봐도 그 부산 말투로 했어요. 그때도 이제 하나원에서도 조금 착각을 할까. 그때는 하나원에 있을 때는 그랬던 것 같아요. 막 그런 나가기
들어가기 전이니까 이게 부풀었잖아요. 부푸니까 세상 밖은 어떨까 하는 것들을 그 안에서 몇백 명이 같이 있으니까 제각기 소리가 나요. 야, 이제 한국에 나가면 직업이 널렸다더라. 그리고 여자들이 감심사는 나만 남자였어요. 왜냐면 북한에 있을 때부터 TV를 통해서 봤는데 여성들은 잘 모르겠고 한국 남성들이 너무 잘생긴 거예요. 보도 시간에도 한국 남성들이 이렇게 시위투쟁하는 걸 보여주는데 저는 그 시위투쟁하는 모습은 안 보이고 얼굴만 보이는 거예요. 백태 안경 끼고 주머니가 이만한 바지를 입고 키도 크고 너무 잘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나원에 있을 때 제일 한국에 대한 출처 없는 소문들이 많았는데 한국에 남성 비율이 많아서 남성들이 혼자 사는 남성들이 많고 남남북녀라고 해가지고 북한 여성들을 그렇게 좋아한대요. 그래서 하나원 퇴소할 때 남한 남성들이 양복 입고 꽃다발을 쥐고 그 정문 앞에 줄을 서 있는데요. 그래가지고 우리를 이제 퇴소식하고 버스가 왔어요. 버스가 와서 그 창문을 이렇게 내다봤는데 저희가 그 하나원에서 산골짜기에 있거든요. 동네 강아지들만 왔다 갔다 하고 남조선 남자들이 한 명도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전부터 꿈이 와장창 깨졌죠. 그래서 그 하나원에 있을 때는 세상 밖에 대한 궁금증, 세상 밖에 대한 호기심, 그리고 세상 밖에 대한 두려움 이런 것들이 많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빨리 나가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원에 있는데도 아들을 남의 집에 맡기고 왔으니까 그냥 매일매일이 불안하고 밥을 먹으면서도 울고 되게 그랬어요. 그래서 빨리 나가서 돈을 벌고 싶다 이 생각에 그 하나원 철조망을 맨날 봤죠. 탈북민들에게 하나원은 어떤 의미인 걸까요? 하나원을 퇴소해서 집에 오니까 한 주일이 되니까 하나원 다시 들어가고 싶더라고요. 하루 세끼 밥을 해주지. 모든 걸 공짜로. 체육실도 공짜. 집에 딱 나오니까 밥상도 없고 뭘 어떻게 해 먹어야 될지도 모르겠고 저는 하나원에 나와서 저희 집에 왔는데 편의점을 갔는데 제가 살던 아파트를 못 찾아서 울었어요. 똑같이 생긴 아파트들이 있는데 제가 그걸 기억을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편의점에서 라면을 사가지고 나왔는데 우리 집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네터에서 울었어요. 그때 이제 하나원 생각이 나는 거예요. 하나원에선 그래도 다 같이 있고 우리가 사는데 너무도 불편함이 없이 다 해줬잖아요. 그때는 하나원을 나오고 싶었는데 나오니까 다시 들어가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하나원을 나왔는데 이제 하나원에서 지금은 탈북민이 없으니까 친정집 나들이라는 행사를 했어요. 그래서 하나원을 퇴소한 탈북민들을 다 불렀어요. 그래서 제가 거기 취재 갔거든요. 작년에. 너무 좋은 거예요. 맞다. 10년 전에 내가 이랬지 그래가지고 거기 갔는데 그 탈북민들이 10년, 20년 전에 온 탈북민들이 다 모여가지고 그 벽에다가 전단지를 쫙 붙였는데 63기 뭐 주호가 나 영희야 너 여기 왔으면 내 전화번호 여기 남겨니까 여기다 전화해 이러면서 그 대강당에 메모지가 쫙 붙었는데 그걸 보는데 눈물이 왈칵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원이 우리한테는 친정집이었어요. 한국에서 처음 만난 친정집이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통일부에서 해마다 그 행사를 해요. 하나원이 텅텅 뱄으니까 그 하나원을 이제 퇴소한 사람들이 다시 모여서 회포를 나누는 친정집을 만들어 버린 거예요. 그래서 작년에도 행사를 했고 올해도 또 할 거예요. 올해도 또 제가 취재를 가야죠. 그러니까 하나원에 있을 때는 그 소중함을 몰랐는데 바깥으로 나오니까 그런 좀 추억이 있고. 하나원에서 있었던 일 중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는 어떤 것이 있나요? 중국에서 오래 살았던 사람들 중에는 또 담배를 피우는 분들도 계셨어요. 한국도 담배 피우는 여성분이 있잖아요. 저는 사실 좀 문화적 충격이었어요. 밤인데 이제 나와서 이제 담장 밑에서 이렇게 담배를 피우는데 조금 두려움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북한에서는 여성의 담배를 피우면 건전하지 못한 행위를 지급이 돼요. 근데 그게 아니잖아요. 그때만 해도 그런 문화 속에서 살다 보니까 같은 고향분인데 담배를 피우니까 무슨 생각을 했냐면 내 저 사람이랑 마주서지 말아야 되겠다. 그런 두려움이 있었어요. 지금은 그런 게 절대 없는데 하나원에 들어가니까 월급을 주더라고요. 4만 원 한 달에. 그리고 거기에 매점이 있었어요. 근데 처음 저희가 10,000원짜리 돈을 새파란 돈을 왔는데 그 매점에 갔는데 옥수수 뻥튀기 있잖아요. 그걸 이제 한 봉다리 2,500원 하는데 우리는 사실은 그거 안 먹어도 되잖아요. 그 다 하나원에서 밥을 주니까. 근데 간식을 너무 먹고 싶은데 저는 그 10,000원이 너무 컸어요. 내가 드디어 남조선 돈을 손에 쥐어보는데 이 10,000원이면 나가면 엄청 큰 돈이 될 것 같아서 한 달에 저희가 4만 원씩 탔는데 제가 아마 2만 원인가 3만 원인가 쓰고 나머지 돈 갖고 나왔어요. 근데 이제 그 하나원에도 가족들이 이미 한국에 나와 있는 가족들 있잖아요. 그 가족들
친구들은 돈을 몰래 매니할 때 주더라고요. 5만 원짜리를. 그러니까 그 친구들은 그 매점에 나가서 오징어도 사 먹고 막 이러는데 저는 가족이 없으니까 그 4만 원이 저희한테 생명줄 같았어요. 내가 여기서 돈을 조금 재고로 깔고 사에 나가야 내가 살 수 있을 것 같고 해서 참 그때 돈을 아껴 썼어요. 하나원에 있을 때. 그런 기억이 나고 좋았던 기억도 많이 나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리고 여러 명이 한이 있으니까 아침에는 무조건 깨어나기도 싫은데 아침 점검을 해야 되고 추운데 나가서 체조를 해야 되고 이제 그런 것들이 있어서 그런 것들은 조금 싫었고 그리고 저희 같은 경우에는 거기서 음력서를 셌어요. 그랬는데 하나원 측에서 저희한테 음력설에 부모님들한테 제사상 같은 거 있잖아요. 차례상 같은 거 저희가 합동으로 해가지고 그래서 그때 많이 울었던 기억이 나요. 고향이 그리워가지고 그러니까 하나원에 왔을 때가 제일 고향이 그리웠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하나원에서 이렇게 또 합동 차례상도 차려주고 해가지고 저희가 거기서 좀 많이 울었던 그런 기억이 나는데 지금도 하나원 하면 약간 뭉클하는 게 많아요. 국정원보다는. 거기서 똑같이 생활을 했음에서도 불구하고 하나원이 좀 더 따뜻하지 않았나? 그리고 그때는 이제 전화들이 없잖아요. 연락처가 없으니까 서로가 이제 동기생들이 정이 붙은 동기생들도 연락처를 어떻게 교환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왜냐면 한국 사회에 나와야 전화를 교환하고 그래가지고 집 주소를 다 서로가 주고받고 막 그랬는데 제가 12년 차가 되니까 동기생들을 한 명도 안 만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거예요. 전국에 배포돼서 살다 보니까 사는 게 바쁘니까 서로 연락을 못하고 퇴소 후 거주지는 나라에서 정해주나요? 그리고 하나원에서 제일 기억에 남았던 게 그 집 배정할 때. 그러니까 이제 하나원에 들어와서 한 달이 딱 지나게 되면 내가 어디가 살지를 적어내라고 해요. 근데 이제 북한 사람들은 그거예요. 수도에서 살고 싶고 이분 욕망이 있어요. 그러니까 서울에 살겠다고 써냈는데 한정이 되잖아요. 서울에 임대 아파트가 몇 개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한 기에 우리가 150명인데 서울이 집이 7개 나왔는데 30명이 서울에 살겠다 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로또 뽑는 것처럼 삐리뽑기 한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거기에 이제 당첨이 된 사람은 서울 가지만 탈락된 사람은 지방으로 가야 돼요. 그러면요 우는데 탈북할 때보다 더 세게 울어요. 그래가지고 난리도 아니에요. 당첨이 된 사람들은 이야 하고 웃고 떨어진 사람들은 홍곡을 치고 탈북할 때도 그렇게 아이 울었다. 탈북할 땐 울 수가 없어요. 잡힐까봐. 소리를 내면 안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아니 왜 남조선에 왔는데 이렇게 오냐고. 서울 혁명의 수도에서 살아 못 봤기 때문에 내가 남조선에서는 수도에서 살아보자. 그래서 대부분 수도권이나 서울을 요구해요. 근데 이제 그게 나오는 게 한정이 돼가 저희도 이제 제가 강명에서 살거든요. 2개가 나왔는데 7명이 된 거예요. 그래서 삐리뽑기 했는데 나머지 5명은 울었어요. 그러니까 저희 같은 거는 친척이 없으니까 내가 어디를 배치받아야 될지 모르니까 컴퓨터에다 지도를 펼쳐놨어요. 그래 보자 서울은 복잡하니까 나는 붙을 자신이 없으니까 그러면 서울하고 가까운데 어디냐? 시흥이 가깝네. 지도를 보고 판단하는 거예요. 강명이. 근데 저는 제가 강명을 선택했던 이유가 강명이라는 이름이 좋아서. 빛광. 나는 남한에 와서 여기서 살면 빛이 나게 내 앞길이 살 수 있을까? 약간 그런 게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강명을 선택했는데 운이 좋게 당첨이 돼서 지금도 저는 강명에서 12년째 살고 있어요. 살아보니까 서울보다 헐 좋아요. 그냥 서울이에요. 전화번호도 앞이 0이에요. 그래 내가 강명을 선택하기를 잘했구나. 근데 그때 이제 자기가 갈 집을 못 받은 사람들이 그때는 배치하는 데로 가야 돼요. 부산에도 가야 되고 제주도도 가야 되니까 정말 한 며칠 동안 울어가지고 눈이 다 이만큼씩 불어 있어요. 이제 그런 좀 에피소드들도 있어요. 탈북민들이 대한민국 생활에 적응하는 과정 중 조심해야 하는 것들은 무엇이 있을까요? 탈북민들이 제일 조심해야 되는 게 유혹이죠. 힘들게 일하지 않아도 많은 돈을 버는 거. 그리고 차별. 그러니까 이게 차별이라고 말하면 조금 큰데 아직까지도 탈북민을 바라보는 그런 것들이 많이 개선이 됐어요. 많이 개선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탈북민을 조금 두려워하거나 멀리하거나 모르겠어요. 제가 느끼려고 안 해서 안 느끼는지는 모르겠는데 12년 전에 소개팅을 했던 남자분의 누나가 그러더래요. 왜 하필 탈북자냐? 간첩인지 어떻게 알아? 이러더래요. 근데 저는 그때는 참 서러웠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생각해 보니까 이게 비극이에요. 두 나라에. 우리가 북한에서 남한에 대한 악선전을 많이 받으며 성장했고 남한도 국민학교 시절에 북한 사람은 빨간 뿔이 달리고
간첩이 넘어오면 신고를 하면 얼마가 북한에 대한 방공선전을 많이 그게 어떻게 보면 교육 과정에 있었잖아요. 그런 것들을 세뇌를 당하면서 살아왔던 세대는 북한 사람 믿을 수 있을까? 저 사람이 북한에서 어떤 일을 하고 살았고 간첩이 아닌지 어떻게 알아? 저는 충분히 그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었겠다 하는 걸 초기에는 몰랐어요. 근데 그때는 단지 서러움 그랬는데 지금은 제가 올 때보다는 많이 이제 남한 분들이 인식 개선이 돼서 오히려 이제 탈북민을 선호하는 사람들도 많아졌어요. 그런데 또 이제 탈북민들도 그래요. 한국에 와서 변해요. 의식도 변하고 문화도 변하고 북한에 있을 때는 그냥 자력갱생이었어요. 내가 벌어서 근데 한국에 오니까 굳이 그렇게 안 살아도 될 수 있는 유혹들이 주변에 너무 많이 널린 거예요. 북한에서는 그냥 여자면 아무리 예뻐도 시장에 가서 장사를 해서 남편을 먹여 살려야 되고 자식을 이게 보편적이었는데 한국에 오니까 특히 여성들한테 유혹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조금 빠지는 경우가 있고 그리고 또 그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한국에는요. 다단계, 투자. 저도 정착 초기에 같이 하나원 동기생이 한번 투자 전설명인가 가자해서 갔어요. 잘생긴 남자분이 나와가지고 무슨 자기네 그 플랫폼이라는지 뭐 이렇게 막 소개하는데 그 사람 말을 2시간 앉아 들으니까 아 나는 저 사람 말만 믿으면 부자가 되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고 나는 컴퓨터 학원도 때려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이제 그런데 이제 탈북민들이 한두 명이 가면 이렇게 새끼치기를 해요. 자기 아는 사람들을 또 다 끌고 가요. 그래서 거기에 그냥 참여가 돼서 다단계를 해서 다 나쁜 건 아니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그런데 다단계도 투자를 해요. 그래서 무슨 저는 처음 알았어요. 다이아몬드 이렇게 삼각으로 있는데 회원이 밑에 10명이면 팀장이고 뭐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1,000만 원을 투자를 하게 되면 이제 6년 후에는 수영장이 달린 아파트를 살 정도로 돈을 벌 수 있다 해가지고 제가 아는 탈북민도 주변에 탈북민을 10명인가 끌어들였어요. 이게 저한테 계속 하는데 저는 막 이렇게 듣다가 보고 그러니까 제가 회사를 다닐 때 한국 분들하고 같이 기자 생활을 하다 보니까 제가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한국 분들은 첫마디 아는 거예요. 기자님 세상에 공짜는 없어요. 그렇게 돈을 쉽게 벌면 대한민국 사람들 일 안 합니다. 다 거기 하지. 그래서 저는 안 했어요. 근데 결론은 그 회사가 없어졌어요. 그래서 그분이 그 투자를 했던 그 지인들한테 엄청 원망을 많이 듣고 돈을 어떻게 물어요? 그냥 1,000만 원을 잃어버리고 그러니까 주변에서 그런 것들이 한두 개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그 다단계에 빠져가지고 근데 그 다단계를 인도하는 사람이 대부분이 같은 탈북민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그러잖아요. 같은 고향 사람이 말하면 그 근거 없는 신뢰감이 가뜩해요. 그러니까 같은 고향 사람인데 설마 사기치겠니? 이렇게 하고 날아가다 보니까 3년 전에도 저희가 이제 또 사기 사건을 계획 기사를 했는데 그런 거예요. 또 어떤 공장에 뜨는 공장인데 거기에다가 투자를 하게 되면 이제 7배의 돈을 받는다 해가지고 또 어떤 탈북민이 또 탈북민들을 모아서 거기에다가 몇 억을 투자를 한 거예요. 근데 그게 또 망했어요. 그리고 또 이제 핸드폰을 로인들한테 나오는 대포폰을 해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북한의 어르신들이 그러니까 이게 구조적인 문제도 있는 게 남한 사람들은 형제라고 해도 다 따로따로 살잖아요. 대부분 탈북민들이 거주하고 있는 그 지형을 보면 임대 아파트 같은 데다가 처음에 다 배치를 해요. 그러면 뭐 이제 노원 같은 경우에는 1,000명이 넘어 살아요. 그러면 그 가운데 커뮤니티가 형성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서로 떨어져 있으면 잘 못 만나겠는데 같은 라인에 살다 보니까 그 안에서는 10년 전에 살던 사람이 옆집에 살고 5년 전에 살던 사람이 옆에 살아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의지가 되는데 이 사람들한테 좋은 영향을 받는 경우도 되게 많아요. 열심히 살아야 된다. 그런데 또 그와 방면에 나이가 있어서 오는 사람들은 와서 보면 노양보호사를 하다가 60이 되면 또 연금이나 타고 할 일이 없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들이 또 그 노인정에 가서 거기 가서 또 이제 이상한 걸 보게 오면 그때도 그 제가 만난 어르신이 그 갔는데 대포폰을 2개를 해가지고 그게 자기 대포폰이 범죄에 이용당하는 걸 몰랐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걸 얘기하는데 그러면 본인만 당하셨어요? 아니래요. 주변에 또 60 넘은 언니들이 또 심심해 있길래 언니들 핸드폰만 내주면 40만 원 준대. 달마다 40씩 들어온대 하니까 또 북한 어르신들 입장에서는 나이가 먹어왔으니까 잘 모르잖아요. 그러면 앉아서 기초수급비 갖고 안 되는데 그럼 그런 거라도 해야지 해가지고 가서 또 대포폰을 냈다가 그게
그러니까 이 어르신 명분으로 내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갖고 돈을 빼내가고 이래가지고 그 사기에 연루돼가지고 그 국가에서 나오는 변호사가 이걸 맡아가지고 해보니까 그 변호사분을 제가 만났는데 정말 속상한 게 탈북민 어르신들이 그 사기 당하는 율이 우리나라 어르신들보다 몇 배가 높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커뮤니티가 높지가 않대요. 고향 사람들은 자꾸 자기네 같이 고향에 온 사람들끼리만 패를 치다 보니까 그리고 또 인터넷을 컴퓨터를 잘 못하니까 이걸 알아볼 수 물어를 안 본대요. 그러니까 자기네끼리 그 안에서 맞다 해가지고 하다 보니까 여러 명이 이렇게 감자 달린 것처럼 이렇게 주렁주렁 해서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런 얘기도 하시고 그리고 탈북민들이 이제 또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이제 성공을 해서 어떨 때 보면 막 이렇게 신문에도 나고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이런 사람들이 하다가 잘 안 되고 이러면 또 이제 뭐 어떤 투자 이런 데다가 몰리는데 인터넷을 쳐보면 그 사람들이 사업에 성공했으니까 아 우리 고향 사람이 성공했으니까 이 사람을 믿으면 되겠구나. 이 고정관념이 있으니까 이 사람이 어떤 투자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그걸 또 곧이곧대로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은 뭐가 있으면 서치를 하잖아요. 근데 금방 온 탈북자라니까 나이 있는 탈북민들은 서치를 안 해요. 물어봐요. 같은 탈북민들한테. 그냥 인터넷에 치면 정답이 나와 있는데 그 피해 사례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가장 중요한 걸 놓쳐요. 그래서 사기에 말려드는 그런 것들이 많고 탈북민들은 주로 어떤 직업을 처음 가지게 되고 탈북 여성이 유흥업소로 유입되는 원인은 무엇인가요? 이제 한 3년, 4년 전에 JTBC에서 그걸 다룬 적이 있어요. 탈북민 여성들이 유흥에 많이 몰린다. 이렇게 큰 타이틀을 해가지고 거기에 실제로 현장에 노래방 2차 도우미 하는 여자분 육성이 다 들리는 거예요. 그러면 남성분이 너는 왜 여기서 이런 일을 하냐 하니까 고향에도 돈을 보내야 되고 가족들을 데려와야 되는데 오빠 나 돈이 없어 막 이러는데 이제 북한 사람 말투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 같아요. 전체적이진 않지만 많은 여성들이 몰리진 않지만 일단은 한국에 들어올 때 북한 여성들이 나이대가 다 높아요. 20대, 30대보다는 40대, 50대가 높은데 한국에 태어난 사람도 한국에 와가지고 일자리를 얻으려면 제대로 된 일자리를 얻으려면 그 자격 요건들, 경력들이 너무나 중요한데 탈북민이 20대, 30대 젊어서 딱 와도 그때부터 시작하자면 늦은 거예요. 그런데 혼자 왔는데 외로워요. 외로운데 가족들은 보고 싶어. 가족들은 데려오고 싶어. 그러려면 불업구 비용을 벌어야 돼. 그런데 직장에 가서 일을 하면 200만 원 주고 사대보험 제하면 180 주고 거기에 숨만 새도 나가는 공과문 제끼면 5, 60만도 적금하기가 힘들어요. 그러면 가족을 데려오는 게 10년이 걸려도 힘든 거예요. 계산해보면. 그러니까 또 이제 또 주변에서 이런 사람들을 이렇게 탈북민들을 외롭고 힘들어하는 탈북민들한테 접근을 하는 거예요. 야, 노래방에 가서 노래를 부르는 사람 곁에 앉아서 술만 따라줘도 한 달에 700을 번다더라. 이렇게 되면 어떻게 그런 거 하겠습니까? 처음에는 이래요. 그러다가 앞이 안 보이는 거예요. 남한에 와서. 내가 얼마를 벌어야 가족은 당장 데려오고 싶은데. 그러니까 이게 안달이 나죠. 외로운 사람일수록 실수를 많이 하잖아요. 이게 내가 뭔가 심적으로 경제적으로 안정이 안 되기 때문에 넓은 걸 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이 많이 준다는 데를 쏠깃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매스컴에서 집중으로 해가지고 하는데 탈북 여성들이 다 하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이제 그런 데를 빠져 들어가는 여성들이 또 자기 측근의 사람들을 또 끌고 들어가는 경우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남한에는 그래요. 경상북도에 사는 누구가 노래방에서 700만 원 벌었다. 이렇게 되면 이슈가 안 돼요. 하지만 경기도 어느 용인에 탈북민 여러 명이 유흥업소에서 일한다. 이러면 그게 탈북민이라는 게 타이틀로 떠올라요. 그러면 전체적인 탈북민 여성들로 보여줄 수 있거든요. 그리고 또 실제로 그런 데서 일하는 여성들도 있죠. 사람이 사는 세상이고 3만 4천 명에서 80%가 여성들인데 2만 5천 명 이상의 여성들인데 그 2만 5천 명 여성들에서 왜 그런 데서 일하는 여성들이 없겠어요? 있어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조금 전체적인 탈북민 여성들로 보여지는 경우가 있는 거죠. 그렇지만 실제로 거기에서 이제 근무를 하거나 이제 또 그런 걸로 해서 또 해외로 나가는 탈북 여성들도 있다고 들었어요. 서로가 이제 비밀을 지키면서 하지만 그런 것들이 비밀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을 뉴스에서 이렇게 밝혀주니까 정체적으로는 그래요. 내가 힘들지 않고 쉽게 많은 돈을 벌려고 그런데 다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유가 크게 거창하지 않아요. 그냥 쉽게 돈을 벌어서 살아가는 게 편하려고, 그러려고 그런 걸 선택하는 거죠. 탈북 이후 오랜 시간이 지나도 탈북의 기쁨이 여전히 남아 있으신가요? 네, 저는 솔직히 그게 배은망덕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국정원에서 이렇게 옷을 내줄 때는 울었어요. 감사했어요. 근데 현실에 나와서 부딪히니까 그 감사함이 어느 순간에 없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11평짜리 작은 아파트에서 직업도 없어요. 다 우리가 자체로 구해야 되고, 그리고 금방 와서는 심적으로 너무 힘드니까 사람이 정신적으로 비폐하면 주변의 감사함을 잊게 되더라고요. 모든 게 나만 불쌍한 것 같고, 나만 이 사회에 적응을 못하는 것 같고, 그래서 처음에는 사실은 적응을 하느라 감사함보다는 불만이 조금 있었던 것 같아요. 왜 우리는 특수한 상황에서 살다가 온 사람들인데 직업도 조금 국가에서 좀 척척척척 해주고 이러지 왜 우리를 이렇게 세상 밖으로 그냥 던졌을까? 그런 것도 있고, 그리고 임대 아파트에 살면서도 감사함을 몰랐어요. 그냥 당연히 준다고. 근데 한 3년이 지나고 어느 정도 내가 남한 사람들하고 같이 살면서 사회에서 물들어 가니까 너무 좀 부끄러운 거예요. 내가 그런 생각을 가졌다는 게. 남한 사람들은 임대 아파트에 당첨되는 게 그렇게 힘들대요. 그래서 젊은이들이 월세 때문에 허리를 못 펴고 하루에 편의점 김밥으로 떼고 이런 것들을 그때부터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상황이 불우하고 내가 가지는 경제적, 정신적 스트레스가 크니까 주변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다가 조금 안정이 되면서 사회생활을 같이 하는 남한 사람들로부터 대화를 하면서 보니까 이게 참 내가 배은망덕했구나 하는 생각을 했어요. 내가 임대 아파트를 이렇게 우리한테 임시라도 빌려준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 거고, 또 정착금을 300만 원이라도 준 게 얼마나 좋고, 우리가 나와서 6개월 동안은 직업을 잡을 때까지 기초수급비를 그때 당시는 43만 원을 줬어요. 야, 그때 내가 기초수급비를 없었다면 내가 아무것도 모르면서 현장에서 무슨 일을 했을까? 그러니까 그때부터 되게 3년이 지나서부터 되게 감사했어요. 지금은 아들이 11살에 와서 지금 대학생이 돼서 이제는 졸업을 하게 됐는데, 그 아이가 그냥 한국 청년들하고 똑같이 애플폰을 쓰고 애플 노트북을 하고, 그리고 그냥 한국 애들하고 똑같이 나이키 운동화 신고, 그리고 진짜 엄마 나 고기 먹고 싶은데 돈 좀 줘. 안 돼! 이러지 않는 거예요. 많이 먹어. 친구들하고 같이 먹어. 그런 걸 보면 지금도 뭐라 하냐면요, 다행이다 하는 생각을. 고향을 떠나온 시간이 지났는데도 아직도 아침에 이렇게 눈을 딱 뜨면 꿈에서 이제 악몽 같은 거 꿀 때가 지금도 많아요. 근데 눈을 딱 떴을 때, 북한은 이렇게 눈을 떴을 때 이게 전기가 안 오니까 집이 새까매요, 아침에도. 근데 이제 내가 눈을 딱 떴을 때 천장에, 하얀 천장에 하얀 전구라고 해야 되나, 여기서는 커다란 전구가 보여요. 맞다, 여기가 북한이 아니지. 내가 자는 게 장판이 아니라 침대지. 이래서 지금도 저는 뭐라 해야 되나, 다행이다. 그러니까 감사함을 넘어서 내가 지금도 여기에서 12년 동안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북한이 아니라는 게 너무나 다행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믿어 앉는다는 거죠. 그래서 항상 이제 차를 타고 다니고, 저는 이제 또 지인들하고 차를 막 타고 다니면, 탈북민 지인들하고 이렇게 막 다니면 저는 그래요. 야, 이렇게 결혼식 날도 못하는 승용차를 내 이게 매일 타고 다니는데, 야, 내 이거 자랑 못해가지고 속상해 죽겠다. 이런 얘기를 농담 삼아 하는 게 고향 사람들 앞에다가 자랑하고 싶거든요. 나 남조선에 와서 이렇게 내 이름으로 된 내 승용차 타고 나 바다 보러도 갈고 있는 삶을 사고 있어. 이런 것들을, 그게 긍지인 것 같아요. 뿌듯함. 내가 그때 했던 선택이 잘못되지 않았다는 걸 사람들한테 보여주고 싶은데 그걸 보여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안타깝죠. 그래서 이제는 감사함은 또 말할 여지 없고, 그래서 지금은 좀 그런 게 있어요. 보답하려는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가끔은 이제 누가 힘들다고 하면 밥도 내가 조금 사주고 싶고, 그리고 그 사람이 어디 이동하는 게 힘들다면 내가 일부러 가서 대화도 주고, 그리고 어떤 때는 이제 북한에 대한 강연 이런 것들을 듣고 싶은데 출연료가 없어서 막 안타까워하면 제가 좀 무료로 해드릴게요. 자원봉사, 재능 기부할게요. 이렇게 가서 교회도 가고, 약간 그런 게 있어요. 내가 돈이 많을 때 가지는 안도감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그런 게 있어요. 나는 북한에서 왔지만 지금은 누군가 나를 필요로 하는 데를 위해서 내가 좋은 일을 해주고 있다는 것에 대한 그 뿌듯함이, 그게 엄청 커요. 그래서 지금은요, 이제 그래도 이제 우리
남한 어르신들이 이제 어떤 행사장에 가보면, 행사장이나 이런 취재 가보면 제가 북한에서 왔다면 이렇게 뭐 챙겨주고 싶어 막 그래요. 집에 생활용품 같은 것도 있냐? 저는 이제는 많아요. 이제는 괜찮아요. 저는 이마트 가서 한 번에 가서 막 17만 원어치 사가지고 저 괜찮아요. 저는 이제 어르신들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을 보면 감사한 거예요. 내가 와 있는지 오래됐는데도 그 어르신들은 아직도 북한에서 못 살고 고통받는 나라에서 와서 하나라도 더 주고 싶어 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되게 지금은 되게 감사하죠. 네, 지금은 이제는 감사함을 뛰어넘은 것 같아요. 그냥 이 나라에서 내가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작은 도움이라도 줄 수 있는 사람으로 산다는 게 참 좋은 것 같아요. 오랜 기간 다양하고 활발했던 탈북 루트가 막힌 이유는 무엇인가요? 일단은 뭐 2019년까지만 해도 코로나가 딱 시작이 되면서 완전 봉쇄는 안 됐어요. 그래서 그 한 해는 그래도 한 1000명 정도가 들어온 걸로 알고 있는데 사실은 해마다 그렇게 들어왔어요. 저희 때는요 2600명인가 들어왔어요. 한 해. 근데 이제 2020년 후에는 몇백 명으로 들어오다가 제가 얼마 전에 강원도 하천에 있는 하나원에 그 주변에 갔거든요. 그래 거기에 이제 인연이 있으신 분을 만났는데 지금은 30명도 없더라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하나원에. 그러니까 일단은 그거예요. 북한이라는 나라에서 탈출을 하려면 중국은 무조건 거쳐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이제 항해도나 이렇게 거쳐서 북방 한계선 그러려면 바다를 해서 들어와야 되는데 그거는 정말 손에 꼽을 정도거든요. 기본적으로는 그 몇만 명이 다 중국을 통해서 몽골로 통해서 들어올 수도 있고 라오스, 태국으로 들어올 수도 있고 그 루트가 같은 거예요. 근데 중국이라는 나라를 무조건 걸쳐야 되는데 중국이 코로나가 되면서 2020년부터 국경을 다 막았어요. 중국 군인들이. 그리고 북한도 중국에서 코로나가 발생됐기 때문에 북한에서도 왜냐면 북한은요 코로나가 내부에서 발생하면 아비규환이 돼요. 우리나라처럼 발생하면 그걸 백신으로 이렇게 다 격리하고 이러는 시스템이 아니에요. 그 나라는 약이 없고 좁고 밀집됐기 때문에 발생되면 그냥 시간으로 나가고 다 무리 죽음이에요. 그러니까 북한에서는 최악을 당한 거예요. 그래서 다 막았어요. 근데 이제 북한이 아무리 막아도 북한 사람들이 나오자꾸나 하면 나가죠. 근데 중국이 막았어요. 그러니까 중국이 막은 게 어떻게 막았냐. 국경 쪽에 탈북민을 받는 중국 조선족 브로커들을 너희들이 조선 사람을 받았다가는 징역 가겠다. 징역을 보내겠다. 이렇게 되니까 그 브로커들이 그래요. 중국 돈 몇백을 받으려고 하다가 자기네가 징역 가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우리는 더 이상 여기 있을 필요 없다 하고 그 직업을 다 털고 안쪽으로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일단은 북한 사람이 넘어가도 중국에서 우리 북한 사람을 인도할 수 있는 중간 안내자가 없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 이제 탈북자가 없어졌죠. 그러면 여기서 중국 내부에 있는 사람들은 그나마 태국, 라오스 태국에서 올 수 있는데 일단은 우리나라도 거의 막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라오스를 걸쳐서 태국으로 와야 되는데 이제 코로나가 중국에서만 발생한 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유행이 되다 보니까 태국, 라오스도 다 선이 막힌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중국 안에 있는 사람들, 중국 안에서 북한으로 가려고 했던 사람들이 중국 국경에서 다 잡혔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제 그 운이 없게도 우리가 탈북을 하면 어떤 브로커를 만나냐에 따라 중국의 거주 날짜가 달라요. 어떤 사람들은 중국에 20일 거주 안 하고 한국 들어오고 저희 같은 경우에는 몇 달 있다가 들어왔어요. 그러는 찰나에 북한에서 넘어왔는데 중국에서 우물우물하다가 길이 막히다 보니까 중국에 있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신변이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다 잡혀가지고 중국 공안 감옥에 집단 수용이 됐다가 코로나가 풀리기 시작했을 때 2022년에 중국에서 3차에 걸쳐서 무리를 내보냈잖아요. 북송했잖아요. 80명, 100명. 그게 중국 내부에서 살다가 이동하던 사람들과 북한에서 넘어서 중국에서 있다가 미처 한국에 들어오지 못한 사람들이 짬뽕이 된 거예요. 이 사람들이 몽땅 북송이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여러 가지 요인으로 인해서 탈북자가 줄었어요. 대신 이제 러시아에서나 동유럽 이런 데 파견이 됐다가 오래전에 그 생산지를 이탈했다가 그 러시아 땅에서 살다가 들어온 남자들은 몇 명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러시아 같은 데 가게 되면 그 인권 이런 거 해가지고 적십자사나 이런 국제단체를 통해서 오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불법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공식적으로 와서 그나마 지금은 하나원에 가면 여자보다 남자가 더 많아요. 왜? 해외에서 들어온 사람들이기 때문에 노동자로 그런 사람들이 있어서 들어오고 앞으로도 저는 점점 탈북자 수는 줄어든다고 생각해요. 이제는 중국도 더 이상 이제 중국에서
탈북민들을 받아서 브로커를 하던 사람들이 다 다른 일자리를 옮겼고 또 중국도 그만큼 이제는 수위가 높아졌기 때문에 탈북민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그냥 이제 코로나가 해제됐음에도 불구하고 탈북자들이 늘어나잖아요. 이제는 그만큼 북한 사람들도 탈북에 대한 기대가 거의 없어졌어요. 왜냐하면 옛날에는 내가 결심만 하고 돈만 있으면 넘어왔는데 지금은 넘어갈 수 있는 길이 거의 막혔으니까 이제 북한 사람들도 거의 이제 포기를 하는 거죠. 평양 사람들이 국경 지역 사람들보다 탈북이 더 어려운 건가요? 그렇죠. 일단은 한국에 와 있는 평양 사람들 중에 평양에서 오랫동안 거주했던 사람들보다는 평양에서 살다가 해외로 나갔거나 평양에 시집을 갔다거나 다시 지방에 내려왔다거나 실제로 평양 사람들은 탈북이 어렵죠. 왜냐하면 일단은 혁명의 수도에서 살았기 때문에 거기서 사는 게 얼마나 긍지롭고 자기네들이 행운아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순수 평양에서 살다 온 사람들 보면 해외로 나갔다가 평양에 들어온 사람들이 많아요. 한수혜 씨나 남인희 씨 이런 같은 경우들은 평양에서 살다가 온 게 아니라 평양에서 살다가 해외로 나왔다가 들어온 거예요. 그만큼 평양 사람들은 탈북에 대한 마음이 덜하죠. 지방 사람들보다는 낮게 살았지만 평양에서 살다가 해외 나와보니까 이거는 세상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 나왔기 때문에 평양을 탈출할 수 있는 용기가 생긴 거죠. 근데 평양에 있으면 그럴 용기가 거의 없죠. 그리고 평양에 있다가 온 사람들이 몇 분 되는데 유일하게 가족들하고 연결을 못 해요. 그 이유가 북한이 이제는 도청 감시 체제가 옛날보다 많아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도청을 많이 하죠. 그러면 어떤 경우가 있냐? 여기에 와 있는 평양 사람은 평양에 있는 가족한테다가 돈을 보내고 싶어요. 자기 때문에 사람들이 피해를 본 걸 경제적으로도 보수를 하고 싶은데 이게 도청에 걸리니까 평양 전화번호도 앞이가 0이에요. 신기하죠. 그러니까 북한도 응급차가 119예요. 너무 비슷해요. 평양에는 그 개인 전화번호 말고 일반 전화번호가 앞이 0이에요. 서울하고 같아요. 근데 타 지역에서 02로 전화 들어오는 것, 특히 국경 지역에서 전화 들어오는 건 북한이 다 감청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평양에 친척이 있거나 고향을 있는 사람들은 사람을 보내요. 근데 평양에 있는 가족들은 왜냐면 북한 당국이 알잖아요. 이 집 중에 동생이나 아들이 한국에 뗐다. 그러면 늘 여시찰 대상이에요. 그러면 이 집에 누가 들어가는 걸 주민 인민반 사람들이 감시를 해요. 이웃들이. 그러면 얘기해 주죠. 그러면 이 사람이 국경에 있던 사람이 심부름을 평양에 갔어요. 예를 들면 그러면 내가 당신 조카가 보내서 왔다 하면 뭐 안 믿어요. 우린 그런 조카 없다고. 왜냐면 이 사람하고 그런 조카 있냐고. 그래 우리 조카 어떻게 사냐. 이렇게 해서 타협이 될 경우에는 추방이 돼요. 그러니까 이제 평양 사람들은 일단은 경제적인 도움을 받고 싶어도 자기한테 걸려오는 전화나 자기한테 온 사람을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왜냐면 그 사람을 믿었다가 보이브 스파이가 가장하고 올 수 있으면 자기네는 평양에서 추방이 돼요. 그래서 평양에 있는 사람들, 제가 평양 분들 몇 분 아는데 연락을 하는 사람이 거의 없더라고요. 연락을 그렇게 보냈는데도 전화를 안 받거나 다시는 전화를 하지 말라거나 사람을 보내지 말고 우리는 그런 친척이 없다고 딱 자르더래요. 그 정도. 근데 지방 같은 경우에는 하도 탈북자가 많으니까 사실 그런 게 문제시 되진 않아요. 지방에서 추방 가짜 지방이에요. 돈이 있으면 또 올 수 있어요. 근데 평양은 다르거든요. 그런 차이점이 있어요. 사실 지금 제가 이게 방송하는 그 시즌에 엄청 복잡하잖아요. 아직도 계엄령, 탄핵 그런 것들이 많은 사람들이 저는 최근에 와서 뉴스 보기 싫어졌어요. 예전에는 내가 뉴스를 봐야 세상이 돌아가는 걸 알고 뉴스를 안 보면 내가 뒤떨어진 느낌을 받았는데 요즘에 든 느낌은 뉴스를 틀기가 싫은 거예요. 그냥 다 거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고 이게 맞았니, 틀렸니, 공모했니, 안 했니 이런 것들만 계속 나오니까 지금 주변 환경이 아직도 전쟁이 계속 벌어지고 있고 우리 고향에 사는 사람들이 기아에 허덕이고 이러니까 진짜 요즘은 조금은 상황들 때문에 조금 우울해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랬는데 우리 국민들도 똑같은 마음일 것 같아요. 지금 이 상황을 좋다고 박수치고 막 이렇게 환영할 사람은 없는 것 같아요. 어느 것이 옳든 그렇든 간에 지금 상황들은 우리 국민들한테 누구나한테 그림자를 던질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사실은 막 주변 상황을 보게 되면 막 너무 조금 우울하고 그런 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빨리 치유가 됐으면 좋겠다. 그런 조금 바람을 갖는 시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유튜브에 촬영하면서도 조금 그런 얘기들을 할 수 있었던 게 좋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떠먹여주는 TV 다른
다른 분들이 출연한 영상들도 봤는데 내용들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근데 내용들이 너무 좋은데 지금 우리가 플랫폼 시대다 보니까 유튜브가 너무 많이 생기고 그 내용보다는 어그로를 끄는 그 제목들 때문에 정말 조회수가 폭발한 영상들이 많아요. 근데 그에 비해서 내용은 정말 좋은데 진실적인 것에 기초한 어떤 것들은 조회수가 좀 적게 나오고 그런 것들을 볼 때는 조금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우리 구독자분들이 우리 또 먹여주는 TV 채널에 대해서 뭐 드러내놓고 광고하라 이건 아니지만 처음부터 끝까지 좀 많이 보셔가지고 그런 영상으로 인해서 많은 것들을 얻으셔가지고 주변에도 조금 좋은 얘기들을 많이 하시고 주변 사람들 북한에 대해서 궁금해하거나 북한의 최근 내용들을 조금 궁금해하고 탈북민들이 실제로 어떻게 사는지를 알고 싶어하는 분들한테는 꼭 이 채널을 추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조언을 드리면서 제가 오늘 방송을 마치려고 합니다. 구독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